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건강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무실에 나와 보니까 네. 너무 추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기 난로가 없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다 네. 싶을 정도로 너무 추워서 난로를 들여놨습니다. 네. 이 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생각나는 네.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회장님. 요즘에 이제 뭐 독거 노인분들도 많이 네. 계신데 이런 이제 쪽방촌이나 그다음에 네. 고시원 네. 네.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전기난로에 의존해서 이 그렇죠. 난방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특히 이제 고시원이나 이런 그 취약계층들이 사는 곳은 이제 생활 밀집도가 굉장히 좁아요. 네. 높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방이 다닥다닥 있고 그렇다 보니 또 난로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어요. 또 어떻게 냐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한 평 옆에 또 가연성 물질이 있고 겨울옷 있고 하다 보니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불이 한번 옮겨 붙으면 확 번질 수 있는 그렇죠. 예, 이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6년 전 이맘때 네. 고시원 화재가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인명피해도 7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억에 사라져 있는데 그때 굉장히 인명피해가 컸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그 사고를 네.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실까요? 네. 네. 창문으로 거센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고시원 내부를 삼키며 번집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사다리를 타고 가까스로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중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구조대원들의 절박한 심폐소생술이 이어집니다. 불은 고시원 건물 3층에서 시작됐습니다. 2시간 만에 꺼졌지만 고시원에 살던 79살 조모 씨 등 7명이 숨졌습니다. 66살 황모 씨 등 11명은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가 이미 굉장히 셌을 때 신고가 들어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화재가 굉장히 거셌다. 경찰은 3층 출입구와 가까운 301호의 전열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1차 감식 결과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방화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건물이요. 네. 지하 1층짜리 건물이고 지상은 이제 3층까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건물에서 왜 불이 발생을 한 거고 인명피해는 왜 그렇게 컸던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한번 종합을 사고 현황을 해보면 지금 1층은 지금 음식점이었어요. 그리고 2, 3층이 고시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옥탑방에 또 한 채가 또 있었어요. 한 객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시원 하면은 밀집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7명이 이제 사망하고 뭐 11명이 부상 당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컸냐 하면 진짜 고시원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가연성 물질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 불이 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죠. 특히 이제 통로도 작고. 그래서 가장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3층에서 발화가 됐거든요. 네, 오전 5시. 5시경에 네. 새벽에. 근데 전기 난로를 켜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문제의 전기 난로가 그렇죠. 발화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녁 내내 켜놨었다는 얘기죠. 5시에 불이 났으니까 네. 5시까지도 이제 거기에 객실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었고 과열돼서 이제 옆에 뭐 이불이나 이런 가염 물질로 이제 확산이 됐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불행하게도 3층에 301호인데 301호가 계단 입구예요. 계단 입구에 있어버리니까는 전부 대피를 못 하는데 그러면은 3층이니까 뛰어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잖아요. 2층에서는 이제 불이 났어도 3층이니까는 상관없었는데 사망자가 전부 3층이에요. 네. 근데 7명이 사망했는데 이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이 따닥따닥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아, 고시원에 창문이 네. 없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밖에 있는 창문이 없어. 창문이 있었더라면 뛰어내린 사람도 있었어요. 밖에 있는 창문이 있었는데 거긴 다 뛰어내렸거든요. 네. 근데 안쪽에 있는 이 룸에 있는 객실에 있는 사람은 오도가 보면 감옥이 돼버렸죠. 네. 근데 이제 비용이 얼마 차이 났었냐 보니까 밖에 창문 있는 데는 4만 원 네. 플러스 더.
아, 안에는 이제 4만 원 더 저렴한 이거 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취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 취약 계층에 그 중에서도 취약한 사람들이 사망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죠. 네,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4만 원이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안타깝고도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특히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었었나요? 만약에 있었다면은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스프링쿨러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제도가 지금 2018년인데 2008년도에 지금 8년도, 9년도에 지금 법으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2년 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건물이 고시원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됐었던 건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군요. 스프링쿨러만 설치돼 있었더라면 네, 이제 초기에 진압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초기에 진압하는 스프링쿨러의 1분, 2분 역할은 30분, 1시간 뒤에 소방차 10대 역할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게 없었기 때문에 확산이 돼서 피해가 컸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안 돼 있었지만 완강기 사용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피해가 컸다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영상을 다시 네. 한번 보시면서 하나하나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이 진압된 뒤의 고시원 내부입니다.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복도 폭이 좁아 미로처럼 돼 있습니다. 여기에 301호에서 시작된 불이 3층 출입구 통로 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고시원에서 유일한 출입구마저 불길에 막힌 겁니다. 결국 사망자 7명 가운데 4명이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입주자들이 대부분 잠든 시간에 불이 나면서 119 신고도 늦어졌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신고가 늦은 부분이 있고 대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불이 난 고시원은 3년 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대상이 됐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설치가 무산됐습니다. 또 화재 감지기와 경보벨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게 입주자들 얘기입니다. 이 건물에는 탈출용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고시원 입주자들은 이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상당수가 옆 건물이나 2층 난간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고시원이 있는 2층과 3층은 관할구청에 사무실로 등록돼 있어 올해 정부에서 실시했던 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빠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은 다중이용업소로 지금 서류 사고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조사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나마 올해 5월 소방안전점검에서 1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를 교체하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시원에서 난 불은 전국적으로 250건이 넘습니다. 자, 6년 전 모습에 네. 예, 회장님이 나온 그 장면도 있었는데 당시에 그러면 회장님이 저기에 계셔서 이 고시원 화재의 문제점을 직접 목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봤을 때 이 고시원 화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방송을 위해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하고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이제 금방 나왔었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제도상으로 이 불난 이 건물이 완전히 법률 사각지대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등록상으로는 고시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럼 뭘로 등록이 돼 있었나요? 일반 사무실로 돼 있더라고요. 일반 사무실이요? 사무실로. 근데 고시원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고시원 같은 데는 화재가 민감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게 된 것이죠. 규제 사각지대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또 매년 그때 당시에 세월호 이후에 해년마다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국가안전 대진단이라는 걸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네. 위험 건물에 대해서 대진단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사무소로 등록되기 때문에 국가안전 대진단 시설물에 또 포함되지 않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이제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안 돼 있었고 또 불이 나면은 일반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자동으로 경보기가 설치하는데
일반 고시원 같은 거 보면은 단독 경보, 화재 경보기 불이 났을 때 이제 알람을 울려주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작동이 안 됐어요. 설치는 돼 있었는데. 설치는 돼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됐군요. 네. 소화기는 어떻습니까? 소화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소화기가 몇 년도 있었냐면 그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2005년도였었거든요. 근데 소화기의 그 사용 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0년 지나면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가 안 된 소화기가 그렇죠. 있었군요. 그래서 거기에 인터뷰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소화기를 들고 소화기를 분사를 했는데 분사가 이게 안 됐겠네요. 마모되고 반대로 노화돼서 네. 반대로 분사돼서 활용을 못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 현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었던 기억이 납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네.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창문 쪽이 아니라 안에 있는 고시원에서 계셨던 분들이 인명피해가 컸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출입구를 더 마련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관련 법에 보면 건축법에 보면은 5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피난 계단을 설치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용어가 피난 계단이거든요. 근데 법률 건축법의 용어입니다. 뭐 화재가 났을 시에 무슨 지진이 났을 시에 재난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계단을 피난 계단이라고 용어 정의를 했어요. 네. 그럼 5층 이상에는 피난 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계단이 어떤 건물 보면은 계단이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양쪽에. 근데 그 용도가 달라요. 네. 하나는 출입용 계단이에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피난 계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률로 5층 이상은 피난 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옆에 계단이 있죠. 네네. 엘리베이터는 출입용이고요. 그 옆에 계단은 피난 계단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4층 이하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금방 화면에 뭐 네. 나왔습니다. 화면에 아까 나왔는데요. 네, 다중이용업소에 4층 이하 건물 있죠. 다중이용업소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는 어떤 거냐면 저런 걸 다중이용업소로 한다는 얘기예요. 음식점, 뭐 단란 유흥주점, 영화 상영관, 학원, 목욕장업, 뭐 안마시술소, 뭐 인터넷 게임장, 놀이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또 건축 사격장, 체육시설. 이 건물들이 4층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피난 계단이 없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발코니에 피난 기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피난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피난기가 완강기가 포함이 됩니다. 네. 또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내려면 에어매트 있죠. 네네. 이거 있고. 미끄럼대 같은 거. 그렇죠. 예, 말씀하시는 미끄럼대. 거죠? 예. 네. 또 비행기 타고 다음에 또 계단이 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피난교. 피난교. 네. 뭐 안전매트 같은 건 어떻습니까? 공기 안전매트도 네. 좋죠. 네. 그런데 왜 안강기만 설치되느냐는 얘기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완강기가 제일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에 4층 이하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지금 발코니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라 돼 있어요. 발코니 툭 튀어나온 거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피난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인데 피난기구 중에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게 완강기라는 얘기죠. 네. 그걸 완강기를 설치해놨는데 이 건물에도 완강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완강기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연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네. 또 완강기가 있다 하더라도 3층에서 뭐 뛰어내려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완강기 타고 내려오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밖에 수십 년 동안 있기 때문에 저기에 몸을 싣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뛰어내리면서 붕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멘트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하 1층과 지상으로는 3층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하 1층까지 포함해서 4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3층이 되는 건가요? 그냥 이제 위에는 이제 3층 건물인데 네. 이제 지하까지 포함해서 4층 건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러면 거죠. 아까 그 법에 해당되는 그 규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규제를 받죠. 네. 4층이라 하더라도 5층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어진 지 오래돼서 스프링클러가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게 해주겠다라고까지 네. 했는데도 이게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확한 그 내용인데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2009년 7월 이제 8월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련 특별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2005년 7일부터 그날부터 이후에
건축된 등록된 고시원에 대해서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간이 스프링쿨러를. 우리가 보통 일반 스프링쿨러는 스프링 물탱크가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물을 이제 낙차를 시켜서 뭐 펌프를 시켜서 이제 물을 하는데 간이 스프링쿨러는 조그마한 물탱크는 아니면 우리가 수도 호수 있죠. 네. 여기에 연결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거든요. 이게 2009년 7월 8일인데 지금 여기에 난 고시원은 언제 등록이 돼 있냐면 2007년도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치를 안 해도 안 해도 상관이 무방이 없는 되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불안하잖아요. 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양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안전적으로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사업을 펼치는데 어떻게 펼치냐면 스프링쿨러가 지금 기존에 설치되지 않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줍니다. 4억 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지원해주는 반대급부로 대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게 이제 그게 이제 좀 논란이 돼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됐었어요, 일부가.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 4억 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금 이 고시원이 이제 좋아지잖아요, 품질이. 네. 그렇다 보니까는 고시원 건물주는 고시원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상승할 여유가 그 의지가 있으니까 동결을 시킵니다. 5년 동안은 임대료를 동결을 시키라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원을 해주는 대신 임대료는 동결을 해라. 그렇죠. 이게 조건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이게 지금 35년 된 건물이거든요. 네. 뭐 35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돼 있는데 그냥 스프링쿨러 하나를 설치해 준다 하고 5년 동안 그러면 임대료를 동결시키라고 하니 굉장히 불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가 여기서도 거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강제할 규정은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고시원 사장 있죠. 사업주. 네. 이 사장은 서울시에 신청을 해요. 스프링클러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뜻도 있지만 건물주 의견은 또 이제 다른 내용이 있어요. 몇 년 뒤에 이 건물을 신축으로 하는데 지금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무료로 스프링쿨러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이 건물이 이 고시원이 이런 사태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해서 네. 인명피해를 키우는 네. 그런 화가 났었군요. 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거나 네. 조금 더 다른 조건으로 건물주를 설득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5년 동안 하는 것도 좀 위헌성 있게 하고 그래서 많이 이게 실적이 있어요. 보니까는 지금 2022년 7월까지 이제 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설치 중에서 1,513개 중에서 설치하려가 1,472개예요. 그러면 한 97%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근데 미설치된 곳이 41개가 있어요. 아직도. 2.7%가 남아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라는 얘기죠. 네.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건물들은 이제 특별 관리를 이제 한다고 하겠죠.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거주하는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은 스프링클러가 없으니 더 안전에 이제 주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임대 계약을 맺을 때요. 네.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당연히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다 보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도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안전의식이 낮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뭔가 비용으로만 이제 생각하고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서울시에 41개 지금 고시원에는 굉장히 위험 건물이기 때문에 고시원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해야 되는데 저는 또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건물처럼 지금도 불법으로 운영된 고시원이 있다는 얘기죠. 없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층에 고시원인데 3층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 정부나 뭐 서울시에서 보면은 고시원 있으니까는 3층을 확인할 의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3층은 하고 있어요. 또 아니면 옥탑방에 뭐 한 개가 돼 있는데 옥탑방에 몇 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쪼개기 이른바.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2층에는 등록돼 있는데 3층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옥탑방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이것 또한 안전사각지대죠.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2층만 이제 완전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정부에서 또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인명 피해는 줄긴 했지만 고시원을 보면요. 사실 그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너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만으로 이렇게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스프링클러만 가지고 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이것도 확고한 보장이 아니죠.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은 어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뭐 완강기가 뭐 잘 됐다 하더라도 또 이것만도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완전한 것이 되지 이런 거 한 것뿐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나 뭐 어떤 정부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거기 고시원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날씨가 추우니까 전열 기구를 하고 있죠. 한기를 피우겠죠. 또 잠깐 밖에 나갔는데 안 끄고 나갔다 할지. 이제 방심하던 사이에 그렇죠. 이렇게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네. 한 사람의 정말 몇 초의 어떤 상황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 이렇게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를 보면요. 네. 그 고시원 화재 피해가 한 해 한 얼마 정도 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에 지금 나오겠습니다. 17명 중 9명. 네. 예, 그러니까 5년 동안이죠. 네, 지금 저기 나오죠. 다중이용업소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다중이용업소 전체가 17명이 사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옆에 보면은 지금 다중이용업소 고시원에서 사망자가 9이잖아요. 네, 네. 지금 다중이용업소 사망자가 17명인데 네. 거기에 절반 이상이 고시원에서 9명이 21년까지 통계에서 보면은 저렇게 사망자가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고시원 피해가 굉장히 크군요. 그렇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고시원은 정말 통로가 작고 또 뭐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돼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취약 계층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취약 계층들은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취약 계층이지만 안전에 대한 것도 좀 취약해요. 안전 의식 자체가 그렇죠. 좀 네, 취약하다라는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화재가 절반 이상 사망자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제 취약계층의 경우는 그날 이제 생계에 바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식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된다, 완관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것이 현실 아닐까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어떤 안전, 내일의 안전보다는 지금 오늘 하루 이 시간에 먹는 게 그럼요. 걱정이고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네.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아까 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말 4만 원이면은 밖에 창문이 있는데 4만 원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 가운데 창문이 없는 아예 깜깜한 이 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좀 피해가 더 이제 컸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제 완강기 사용을 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뭐 커리큘럼이나 콘텐츠를 바꿔서 안전 교육을 하는데 이런 뭐 성인들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우리 같은 안전 방송 있지 않습니까? 재난방송. 재난방송. 네. 이분들은 지금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스프링쿨러 이걸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그 차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여기에 조금 어떤 교양 플러스 어떤 뭐 쇼요. 그래서 요즘 뭐 프로는 뭐 쇼양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는 이런 것들 하면 자연스럽게 생활 안전 교육이 스며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고시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고시원 구조의 취약성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고시원 화재 이후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취재한 영상이 있는데요. 네. 그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좁은 통로 양쪽으로 다닥다닥 방들이 붙어 있습니다. 고시원 방마다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교체 주기를 3년이나 넘겼습니다.
제조 연월일로부터 10년 경과되면은 소화기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피난 유도선도 없는 복잡한 통로를 지나 비상구로 가봤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막상 피난 계단은 의자와 이불로 막혀 있습니다. 담배 피우고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무용지물입니다. 완강기가 재구시를 못할 정도로 낡은 고시원도 있습니다. 이 고시원은 화재가 난 종로의 고시원처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복도도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설치 비용이 굉장히 좀 부담되는 부분이 큽니다. 네. 이 때문에 서울에 있는 고시원 5,800여 곳 중 1,000곳 이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소방 안전 점검 방식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점검을 나가기 전에 미리 예고하는 사전 통지 방식이어서 사실상 형식에 그칩니다. 불시 점검을 했을 땐 적발 비율이 3배로 늘었습니다. 건축 시점에 따라 안전시설 의무 규정이 느슨히 적용되고 점검도 허술한 고시원.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저렇게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경고를 한다고 해도 건물주가 말을 안 들. 사실 저렇게 노후화된 건물에 옆에 계단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구조를 바꿔서 갑자기 계단을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저도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들한테 이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성화 시키는 방법은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세금 절감을 한다든지. 네. 이 사람들한테 가장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잘못하면 어떤 페널티 벌칙을 가하는데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뭐 인센티브로 인센티브로 해서 뭐 상을 주고 뭐 세금을 절감해 주면 또 이렇게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꼭 이야기해 줄 거 뭐냐면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정부나 어떤 지자체도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봤다시피 지금 골목길이잖아. 아주 좁으잖아요. 통로가. 네. 근데 이 좁은 통로로 지금 불났을 때 대피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주나 이런 건물주들이 이 통로를 좀 넓게 하고요. 또 어떤 불연 소재를 사용하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이제 계단을 설치하면 이제 뭐가 좋냐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네. 한 칸을 줄여서 좀 통로를 넓히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 생각만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의 수십 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전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다. 투자할수록 이익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복구 비용을 생각하더라면 안전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익이다라는 이런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원을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 피해를 줄이려면은 창문이 있는 방을 더 많이 만드는 게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시원이 창문 있는 방과 그렇지 않은 방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도 제도상으로 이거는 이제 바꾸면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건 건강상하고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를 하면 되죠. 무조건 고시원이 됐든 무슨 룸이 됐든 간에 거기서 의식주, 잠을 잘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어야 된다. 네. 특히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양성화 방향으로 어떤 그 인센티브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심고시원 제도 같은 게 있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안심 고시원 제도를 해서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양성화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실정이거든요.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제도를 네. 주면 좋다고 했는데 네. 냉난방비가 최대 700만 원 정도까지 네. 지원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이제 큰 지원이죠. 저런 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중이용 업소니까
특히 이제 또 고위험 지역이잖아요. 특히 이 그 취약계층, 재난은 취약계층에서부터 시작한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면 재난이 줄어들 수 있는 또 어떤 그 연결 링크 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러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가 부산, 뭐 인천, 뭐 광주, 대전 이런 곳에서도 어떤 그 모범이 돼서 동시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취약계층에게 완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교육시키는 이런 제도나 시스템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학원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육 받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 어떤 그 시에 연락을 하거나 장소에 가서 다 무료로 되는데 이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 아니면은 이제 현장에 파견해서 이분들에게 참석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이런 방법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고를 제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시원도 제로를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고나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하나의 숙제다라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기 살고 계신 취약계층 분들이 직접 저 안전교육을 받으러 어디론가 신청해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회를 해서 네. 그리고 또 그 건물에 있는 완강기와 체험관의 완강기는 구조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뭐 엄청 예.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완강기가 어떤 게 설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용해서 탈출을 할 수가 있는지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완강기가 설치가 되면 밖에 있거든요. 밖에 있으면 비바람에 의해서 녹슬어요. 우리가 산화된다 하잖아요. 녹슬거든요. 그러면은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발코니 있잖아요. 밖으로 나온 이 부분이 붕괴될 위험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있는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완강기는 사용해 보지 않으면은 이게 3충용인지 4충용인지 5충용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연습을 하는데 4층에 내려왔는데 3충용인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뭐 실수나 고의는 아니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살고 있는 거주자 입장에서는 아 여기 굉장히 재난적으로 취약한 곳이구나. 그렇죠. 그 같은 가격이면은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그렇죠.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네. 자연스럽게 건물주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임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이 거주자들에게 이런 안전 교육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부분을 인식시켜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인센티브 형태로 그렇습니다.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고시원에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한 대처 요령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아마 화면에 지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고시원에 화재가 났을 때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대피하는 방법이 지금 어디로 갈 거냐는 얘기죠. 네네. 지금 계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완강기를 타고 갈 것이냐. 네, 그러니까 소화기 사용법도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곳에 불이 났다. 그러면 소화기가 비치가 어디가 돼 있는지 지금 우리 바로 주위에 다 있었잖아요. 네. 지금 마찬가지로 고시원에 있으면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 소화기가 괜찮은지 이 사용법을 숙지해야 되고요. 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단독 화재 경보기 성능 확인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단독 화재 경보기는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돼 있어요. 배터리로 확인 작동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오래 놔두다 보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지금 소리가 삐삐 소리가 나거든요. 2, 3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나오거든요. 제가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불났었던 곳이에요. 여기는 아니지만. 고시원에 있는 사람이 그 고시원 관리자 있잖아요.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니 저기가 뭔지 모르지만 삐삐 소리가 난다고. 네. 보니까는
저기에 단독 화재 경보기가 배터리가 아웃되기 직전에 지금 간헐적으로 3분, 5분 간게 삐삐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네네. 빨리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신호인데 네. 그래서 고시원에 있는 관리자가 그 배터리를 아예 빼버려요. 고장인 줄 알고.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아, 네네. 배터리만 교체하면 성능이 되는데 지금 그 정도의 안전 무지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고시원 같은 데서도. 네. 그래서 고시원에 있는 사람도 취약계층이지만은 거기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도 지금 취약계층이 안전에 대한 취약계층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또 상황에 따라 진화하거나 대피거든요. 불이 났으면은 이거거든요. 불이 났으면 제가 먼저 소화기로 꺼야 될까 아니면은 뭐 어떤 주변에 있는 뭐 물건으로 초기에 불을 꺼야 될지 아니면 대피해야 될지 이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불 끄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죠. 네. 아닌데 불을 꺼야 되는데 안 끄고 가버렸기 때문에 더 화재가 나버려요. 끌 수도 있었는데 네. 이런 순간의 상황 판단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나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춘다 하거든요. 지금 연기 같은 경우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놨으면 무조건 위로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연기가. 그래서 낮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수건 같은 것으로 물수건을 하면은 이제 연기나 이런 것들이 필터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낮은 단계로 해서 이제 대피를 하죠. 네.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주변에 알리고 그렇죠. 최대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네. 또 보면은 우리가 경보기도 수동으로 누르는 거 있으면은 네. 눌러서 다른 사람도 같이 대피를 하고 119 신고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만약에 옷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뭐 벗어야 되는데 벗는 시간도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땅에서 이제 굴러야 된다는 얘기죠. 땅과 옷을 좀 마찰을 시켜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겠죠. 굴려야 된다. 네. 그나마 이제 빨리 방법이다. 왜냐하면 불이 붙어서 이게 끄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이런 방법도 지금 우리가 훈련이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이보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있거든요. 불이 났을 때 어떤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요. 안전의식. 나갈 때는 네. 그 전원 끄고 나란 이런 것들이 몸에 배는 안전 습관이 되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고시원 네.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7년 전 이맘때였죠. 이제 경북 네.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었고 네. 그때 규모가 5.4. 우리나라 지진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큰 네. 지진이었어요. 가장 컸던 건 이제 경주 지진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회장님과 이제 지진 관련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당시 뉴스 영상 먼저 보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학교 건물 외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흙먼지가 건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놀라 대피하는 학생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빗발칩니다. 와, 야, 이거 처음이야.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합니다. 진원의 깊이는 9km, 경주 지진 15km보다 얕아 지표면은 더 요동쳤습니다.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체감 위력은 경주 지진을 앞섰습니다. 이번 지진의 성격은 피파보다도 전형적으로 에스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자연지진의 성격을 파형을 통해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지진이 일어나기 7분 전 규모 2대의 지진이 두 차례나 감지됐습니다. 규모 5.4의 본진이 일어난 이후 저녁 7시 현재 18차례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수개월 동안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해 경주 지진과 비슷한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진 조기 경보를 경주 지진 때보다 8초 빠른 지진 발생 19초 만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회장님 당시 영상 보니까 또 그때 기억이 또
다시금 나는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이때 지진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뭐 뉴스 보고 또 뭐 아찔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특히 이제 여기에는 포항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아까 지금 맹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주에서 1년 전에 맞아요. 여기서 또 한 번 지진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기상청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의 포항 바로 옆에 경주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훨씬 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많이 위험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과 1년 전에도 이제 인근 지역에서 큰 그렇습니까? 지진이 있었기 가장 큰 때문에. 지진이었거든요. 5.4였고 1년 전에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5.8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포항 지진이 나면서 지진 횟수가 100회 정도가 돼요. 지금 본진 있고 본진 전에 예진이 있거든요. 예. 전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진, 그 다음에 본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19년까지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거든요. 네. 지금 경북 포항 지진의 지금 발생 시기를 보면 네네. 11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17,000년 전 14시 22분 32초에 규모 2.2 예진이죠. 이제 전진. 전에 발생하는 지진. 네. 그 다음에 22분 44초에 규모 또 2.6 점점 커지죠. 네. 29분 31초에 이제 본진이 일어나거든요. 저 빨간색 예, 글씨에. 규모 5.4. 근데 예를 들어서 본진이 5.4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보다 더 큰 지진이 나면은 저게 이제 또 예진이 돼 버립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는 가장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29분 31초 본진 5.4. 그다음에 이제 여진 3.6 규모. 그다음에 또 49분 50초에 규모 4.3. 저 규모 4.3 지진도 본진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여진입니까? 여진으로 봐야죠. 아, 저거는. 예, 가장 큰 지진이 이제 5.4. 음. 근데 여진 중에서도 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4.3이니까요.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난 뒤에도 저 규모 지진과 3.5. 연관된 3.5도 그렇죠. 그 여진으로 분류가 된다는 그렇죠. 겁니까? 또 제일 밑에 2019년 2월 11일 있죠. 네. 이것도 여진으로 봅니다. 2년이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보통 2, 3년까지의 이제 지진을 여진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지진 내부에 어떤 역학적인 관련성이 2년, 3년까지 있으면은 여진으로 보거든요. 그 2, 3년 뒤에도 긴장을 그렇습니다. 늦출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총 아까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100회 지진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정말 그런 것들 대한민국에서 다 이제 통틀어서 종합을 하면. 종합하면 네. 그것도 2.0 이상의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깜짝 놀랐었고 막 불안함이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네. 것이 좀 느껴지는데 그래서 좀 우리 국민들도 지진 관련된 용어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진도와 규모인데 그렇습니다. 약간 이게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지금 이제 당연히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헷갈리는데 방송을 하는 기자들이나 이런 뭐 출판 기자들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진의 규모가 있고 진도가 있거든요. 이제 크기를 나타낼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규모하고 진도잖아요. 규모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뭐 화면에 뭐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림상에 보면은 네. 규모는 그 에너지의 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에너지가 농축이 돼 있었어요. 네, 지금 지금 화면에서 화면에 보면은 나옵니다. 저기 나오죠. 저 밑에. 저 지점에서 어떤 에너지가 농축이 돼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거든요. 네. 이게 어딘가는 이제 분출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 분출될 때, 저 지점에서 이제 분출되거든요. 될 때 에너지 양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렇죠. 규모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규모고. 규모죠. 그러면 이제 진도는 저 진원 있죠. 저 위치를 진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지하 밑에 있는 부분을. 그러면 저 진원이 아주 밑에, 예. 지구의 아주 밑에 있을 경우에는 지표면에서는 흔들림이 크지 않죠. 이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인해서 진도가 발생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진을 얘기할 때는 진도 얼마에 규모 얼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가끔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진도 5.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진도 5.6 규모. 그건 그럼- 틀린 거죠. 네, 틀린 거죠. 진도 네. 뭐 5에, 네. 진도 6에, 네. 아니, 플러스 뭐 규모 5.4. 네. 아니면 진도를 빼버리면 지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좀 헷갈리게 이렇게 기자 방송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와 진도는 다르다. 그러면 이 규모와 진도가 반드시 비례적인 관계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규모가 크더라도 진도는 작을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어. 왜 그러냐면 네.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지구 밑은 곳에 네. 아주 깊은 곳에 있으면 진도가 흔들림이 더 적죠. 예.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면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멀죠. 네. 지표면이 낮더라도 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제 흔들림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진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도라는 게 인간이 느끼는 어떤 흔들림의 정도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규모보다는 어차피 우리에게 입는 피해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진도가 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진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지질학 개념에서는 얼마만한 에너지가 지하에서 폭발이 됐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왜 규모에 이만큼 에너지가 폭발됐느냐 이로 인해서 이제 원인이나 어떤 결과들을 찾는데 우리 국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규모보다는 정말 얼마나 흔들렸냐 지금 내 위치에 있는 데서 그게 이제 중요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이제 진도가 중요한 건데 우리 기상청에서는 진도를 지금 12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죠. 네네. 근데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5에서 6 정도의 네. 진도가 감지가 네. 됐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규모를 나타내고 진도를 나타낼 때 이제 어떤 규격이 있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는 0에서 9까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규모 5.4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얘기를 합니다. 규모 5 하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규모 네. 5.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첫째 자리까지요. 그다음에 진도는 말씀하신 대로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로마자로 표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규격화돼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에서 6단계까지가 이제 근데 화면에 이제 보면은 1등급에서 12단계까지 있죠. 왼쪽에 등급 네네네. 로마자로. 여기 등급에서 이제 느끼는 정도가 저렇게 단다는 얘기죠. 5등급에서 6단계니까 V가 있고 V 옆에 있죠. 5, 네. 6단계. 5단계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진다. 그다음에 6단계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벽에 석회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포항 지진의 그렇죠. 저거는 현상인데. 이제 일반적인 건데 5단계더라도 건물이 낙후돼 있거나 노후화돼 있으면은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네. 근데 이제 2017년에 이건 포항 지진 얘기고 2016년 네. 경주 지진의 경우는 규모 5.8이었어요. 네. 규모 자체는 포항 지진보다는 컸지만 피해는 적었죠. 그게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진원 그렇죠. 문제였던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얼마만한 깊이의 지진이 이제 폭발했냐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진원인데 진원의 깊이가 낮아요. 우리가 지표면에 있는 표시되는 거 포항의 어떤 위치가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는 진앙이고 네. 몇 미터 몇 킬로 밑에서 발생했냐는 진원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표를 보면은 지금 규모 5.4, 5.8인데요. 진원이 포항이 6.9km밖에 안 돼요. 지금 네,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포항이 우측이죠. 오른쪽에 있는 네. 포항 지진이 6.9km예요. 6.9km 밑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근데 경주 지진 왼쪽이죠. 경주 지진은 규모가 5.8이거든요. 네. 근데 진원이 15km예요. 더 깊네요. 훨씬 포항보다. 깊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경주 지진이 훨씬 더 규모가 컸지만 피해는 포항 지진이 훨씬 더 컸다. 네.
진도 등급 자체는 6으로 둘 다 같은데 그렇죠. 진원이 얕기 때문에 네. 포항 지진이 더 네. 피해가 컸던 흔들림의 정도는 이제 같았습니다만은 네. 진도상으로 봐도 지금 5 정도, 지금 6이죠. 가장 큰 진도였거든요. 6에도 상한치가 있고 하한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보면은 6은 흔들림의 정도는 비슷했다라고 보지만 포항 지진에서는 이제 하한치 상당히 이제 상한치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제 경주 지진보다 더 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진도가 있고 똑같은 뭐 규모, 진도, 뭐 진원이 똑같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지각의 토질의 구성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아까 포항에서 보면은 화강암이 아닌 석회암이었어요. 쌓여 있는 거 약했거든요. 네. 약하다 보니까는 이제 힘이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화면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포항 지진에서 보면은 포항의 진원지 바로 위에 진앙이 되겠죠. 네네. 진앙지 위치가 우측 상단에 보면 진앙지가 지금 점으로 돼 있죠. 네. 각 그림에 왼쪽에 지금 진앙지가 점으로 돼 있죠. 네네. 그 저기에 진앙, 저 밑에 이제 6.9km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예. 저 주변 지역이 사람들이 사는 밀집도가 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러네요. 포항이 저기 빨간 저 점에 가깝네요. 가깝게? 사람들의 그 이제 예. 도시가. 예, 왼쪽에 보면 시내가. 옅은 네. 파란색 있죠. 네네. 저게 이제 주택지거든요. 네네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모가 작은데도 네. 사람의 밀집도가 많았고 토질이 약한 토질이었기 때문에 포항 지진이 훨씬 더 피해가 컸다. 네. 왼쪽에 보면 경주 지진의 진앙지와 주변에 보면은 주거 주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도시였고 왼쪽은 시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더 적었다라고 볼 수가 그래서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포항 지진 때 한 100명 가까운 분이 또 부상을 좀 다치기도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내진 설계 구조 이런 것들 건물 잘 지어야 할 텐데 네. 일단은 이때 이 좀 지진에 견디지 않는 좀 건물들도 우리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저희 뉴스 영상이 있는데 네네. 그거 먼저 보고 네네.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 규정이 처음 생긴 건 1988년, 그보다 6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건축물 698만 동 중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47만 동으로 내진 설계 비율은 7%가 안 됩니다. 건축법상 내진 설계를 하도록 정한 건축물 143만 동 중에선 67%가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아 건물 3동 중 2동은 지진의 무방비인 셈입니다. 경주 지진 이후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다음 달부터 2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화시켰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면 가로 세로로 촘촘히 박힌 철근이 서로를 지탱해 규모 6 이상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사실 뭐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가운데 학교의 내진 설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교 시설 2만 9천여 곳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6,800여 곳으로 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선생님 방금 뉴스 보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건물들의 내진 설계 수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지금 그 내진 설계가 지금 우리 지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낮다고 보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진 설계라는 그 용어가 1988년도부터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후에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또 5층 이하는 또 어떤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이 계속 바뀌거든요. 2015년은 바뀌고 2017년 바뀌고 가장 최근에서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2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2017년인가요? 17년이요. 네. 이후에 정한 것들. 그 다음에 1층이라도
13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17년 이전에 돼 있는 건물들은 건축주나 집주인이 내진 설계를 추가로 보강하지 않으면 이건 대책이 없는 것이거든요. 뭐 낮은 건물들, 뭐 빌라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네. 내진 설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등급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법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인터넷에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를 검색을 하게 되면 네.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내가 있는 건물 아파트면은 몇 동까지 다 지정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내진 설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어떤 그 나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저기 나오거든요. 간편조회 서비스 결과입니다. 아, 저거군요. 예. 내가 살고 있는 저의 집을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옵니다.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물입니다. 법령은 2009년 7월 19일 시행부터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하게 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네, 맞아요. 하면 이제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는 건물이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는 집에서 산다라면 이제 지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주의하고 미리 좀 사전에 대피할 곳을 그렇죠. 좀 사전에 알아둔다든지. 대피할 수 있는 곳 말씀하신 대로 대피소가 어딘지 또 지진이 났을 때 우리 가족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준비 사항들을 꼭 염두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진 행동 요령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지진이 나게 되면 밖으로 일단 나가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밖으로 나가셨다가 또 금방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근데 뭐 여진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인데 또 답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100회의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지진이 이제 본진이거든요. 이제 5.49. 그러면 맨 처음에 지진이 발생하면 보통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면 뭐 몇 분 동안 하지 않거든요. 1분 이내예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근데 1분 이내에 지진이 발생이 된다면 건물이 무너진 것보다도 예진, 전진이 전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이제 집이 흔들리겠죠. 흔들리면 이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책상에 먼저 이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주로 가장 쉬운 곳이 내가 있는 곳, 여기에 책상 밑에 머리를 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분 정도만 참게 되면 지진이 멈추게 되거든요. 네. 그때 되면 이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피를 하고 있는데 언제 들어와야 되냐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뭐가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나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피를 할 때 꼭 해야 될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피를 할 때 휴대폰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죠. 또 휴대폰에 배터리를 하나 가져가면 되겠다. 뭐 충전기나. 왜냐하면 이게 가장 이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피를 하는데 특히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불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난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네, 위험하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흔들리다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다가 끼어가지고 작동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갇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단으로 이제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피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뉴스를 보고 괜찮다. 또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지진과 여진, 전진과 전진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집에 들어가서 어떤 물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어떤 뭐 상황을 본다든지 또 뉴스를 본다든지 또 집에 들어갔는데 다시 또 대피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정답이 없이 어떤 상황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아주 주변에 소통을 하고요. 특히 네네. 이제 가족끼리 또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가족의 일부는 외출했었고 혼자 집에 있었다라고 하면 또 어느 외출해 있는 가족이 집에 들어올 때 상황을 모르잖아요. 뭐 휴대폰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에 이용을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지진이 났을 경우에 대피 장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소로 각각 정합니다. 그럼 내가 글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위험해서 못 간다면 두 번째 장소, 또 세 번째 장소 이런 식으로 가게
수 있는 이런 약속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요즘 네. 초고층 건물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높은 층에 있는데 지진이 났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네. 계단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고층 건물을 하면은 30층 이상의 건물을 고층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고층 건물 말씀하셨잖아요. 네. 고층 건물 30층 이상의 건물은 고층 건물인데 그 중에서 50층 이상을 초고층 건물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50층 이상의 건물도 고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면 초고층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층 건물 30층 이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피난용 승강기, 약간 이제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나 이 승강기는 어떤 승강기냐면 일반 승강기하고 다릅니다. 일반 엘리베이터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원이 오프가 돼 있어도 네. 전원이 안 들어와도 자체 자가 발전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또 더 일반 승강기보다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또 화재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불연 소재로 내부가 잘 돼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는 갇히는 게 두려운데 그러면 안에서도 열기 쉽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이제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는 일반 승강기보다 훨씬 더 튼튼합니다.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고층, 내가 60층에 사는데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냐,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계단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피난용 승강기죠. 이걸 활용하면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중에서는 30층 넘는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파트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설치가 돼 있죠. 일반 큰 높은 건물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 이 건물에도 보면은 그 계단 옆에 또 다른 그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비상용 이런 용도로 활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나면 네. 이 문자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긴급 재난 문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그렇습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급 재난 문자, 네. 긴급 재난 문자, 네. 안전 안내 문자 네.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보내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자를 엄청 재난이나 무슨 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자를 수십 통, 수백 통 그동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위급 재난 문자인지 긴급 재난 문자인지 안전 재난 문자인지 잘 모르고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 정부에서나 각 지자체에서나 보낼 때 이 세 종류의 문자를 보냅니다. 가장 지금 위험할 때가 위급 재난 문자예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위험도가 좀 낮다라고 하면 긴급 재난 문자. 네. 가장 낮다면 안전 안내. 네. 문자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진이나 무슨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거의 안전 안제 문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그때 위급 재난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네. 지금 몇 년 전에 2022년도 울릉도 이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그때 위급 재난 문자 휴대폰 아침에 왱 소리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뭐냐라고 막 대피도 하고 대피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었었죠. 이게 이제 위급 재난 문자입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문자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면 긴급 재난 문자와 안전 안내 문자는 소리가 안 나도록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위급 재난 문자는 불가능합니다. 이 무조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40데시벨 이상으로 울리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위급 재난 문자가 오게 되면 뭐 거의 바로 이제 대피소로 이제 피난을 가야 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 이런 대피 장소들을 많이 지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지정만 해놓고 뭐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 영상 하나 더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나서 더 이야기를 해보죠. 지진이 나면 이렇게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합니다. 간판이나 유리창 같은 낙하물이 없는 이런 공터 만여 곳이 지진 5개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데요. 잘 관리되고 있을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진 5개 대피 장소로 지정된 서울의 한 주차장. 100여 대의 차량이 이미 빼곡히 주차돼 지진이 나면 사람이 얼마나 대피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기 안산시의 또 다른 주차장. 이미 만차 상태로 5개 대피 장소 지정이 무색합니다. 차량이 표지판을 아예 가로막고 있어 대피소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심야 시간엔 어떨까? 대피소로 지정된 한 초등학교입니다. 밤이 되자 정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시간 이후엔 운동장을 아예 닫은 겁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도 밤 9시가 넘자 정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깁니다. 대피소로 지정된 학교는 지진이 나면 숙직자가 문을 열어주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대피소를 우후죽순 늘려가기보단 제 역할을 하도록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진 5개 대피 장소는 서울에만 1,500여 곳.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학교 운동장입니다. 현장 K 신현욱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지진 대피소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네. 막상 가는데 문이 닫혀 있거나 네. 그렇다면 저 앞에서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진 대피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진 대피소는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로 운동장 같은 데가 지진 대피소예요. 그래서 이제 지진 대피소가 알 수 없으면 우리가 이제 재난 안전 포털이나 안전 디딤돌 앱에서 보면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심야에 됐는데 학교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지금 뭐 방송에 나오지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냐면 지금 화생방 경보하고 공습 경보 있죠. 네네. 지금 화생방 경보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도 대피소가 있거든요. 정부에 지정해 준 곳이. 이건 어디냐면 지하예요. 다르네요. 그 지진 네, 완전히 대피소랑. 달라요. 지하. 근데 지진은 지하가 아니고 바뀌거든요. 그 냈을 때 테라나 전쟁 시에 지진과 동시에 복합 재난이라고 합니다. 지진과 동시에 화생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하로 가야 되느냐, 밖으로 가야 되느냐. 이러한 것도 지금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맥각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하는 것들이 지금 법으로 보면은 관리자가 좀 굉장히 느슨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위험 상황에서. 네.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 가서 문이 닫혀 있다든지 가는데 어떤 건물이 있다든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정된 어떤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보완 설명을 좀 드립니다. 또 좀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정확히 좀 개선이 네. 되어야겠네요. 그 올해 10월 22일부터 좀 기준이 변경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네네. 지금 아까 2급 재난 문자, 긴급 재난 문자, 안전 재난 문자 있지 않습니까? 이 발령된 기준이 전부 지진의 규모 기준이에요. 네. 규모 4 이상 되면은 뭐 전국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 예를 들어 진앙지가 부산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디 강원도 같은 데서는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국에 다 문자가 발송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 20일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생 기준을 보면은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10월 20일 이전에는 규모 3 이상이면은 어떤 시도에다가 전부 다 발령을 했어요. 시도 네네.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에도 굉장히 먼 데 있잖아요. 경기도 네네네. 같은데. 경기도 북부 있는데 남부에서는 또 진도가 없었는데 문자를 받게 되는 거고 4 이상에는 전국 되는데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됐었냐면 지금 실제입니다. 작년도 11월 30일 날 경주에서 발생했는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때는 별로 지진이 크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일본에서 오이타현에서 우리나라 가깝잖아요. 거기서 6.4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네네. 국내 진동이 있었는데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지진의 문자 발송이 규모 기준이 아닌 진도 기준으로 반영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지진이 발생되면은 이제 그 전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문자에 따라서 안전에 행동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우리 동네에 맞는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